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다루는 내용은 주로 머신러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한 가지 권고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데스크톱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요,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가상환경 만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상환경이 뭐냐? 자, 일단 아마 파이썬을 설치를 했을 텐데요. 이 파이썬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개의 코드들이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만 사실은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NLTK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요. 근데 스크립트 A랑 B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A, B는 파이썬으로 짠 코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파일이 각각 서로 다른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립트 A는 1.5를 쓰지만 스크립트 B는 2.0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혹은 파이토치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스크립트 A는 텐서플로우 버전 1에 맞춰져 있지만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 이 스크립트 B는 텐서플로우 2.0 버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사용되는 코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외부로 사용되는 함수나 파라미터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호환성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스크립트 A에 맞춰서 버전 1점대를 깔면 B가 안 되고요. B에 맞춰서 2점대를 깔면 A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가상 환경입니다. 아나콘다라고 부르는 가상 환경을 이용을 하면요. 이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가상 환경 내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가상 환경 내에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가상환경 또 다른 가상환경을 만들고요. 그러면 사실은 1.5도 깔고 2.0도 라이브러리를 깔지만 이 A와 B를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각각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비유로 따지자면요. 이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 윈도우도 깔고 리눅스 깔고 싶어요. 근데 리눅스를 깔면 윈도우를 못 쓰죠. 윈도우를 깔면 리눅스를 못 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가상 환경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내에서 리눅스나 뭐 이런 것들을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 뭐 일종의 가상 환경은 그런 거다. 그래서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를 1번, 2번, 3번 여러 개의 리눅스 서로 다른 버전을 쓰게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버추얼 인바이먼트라고 합니다. 뭐 버추얼 ENV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장 보편화되고 쓰기 쉬운 게 아나콘다이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추천한 거고요. 오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쉽게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로 많이 쓰는 이 라이브러리는 KONL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일입니다.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요. 이 파이썬 한국어 네, NL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KO 코어 NL 파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설명들은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궁금한 점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 데이터 이 자연어 처리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토크나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토크나이징은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토큰 단위로 잘라내는 걸 토크나이징.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불용어라고 합니다. 스톱워즈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과정으로 이 데이터들을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화된 텍스트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 바로 뭐냐? 토커나이징이죠. 이 토커나이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텍스트를 쪼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쪼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자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요.
단어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요. 문장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요. 품사 단위로 쪼갤 수도 있어요. 쪼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도 문장에 써놨지만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요 문장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품사로 보면 아빠 가 방에 물론 들어가 시 니은다 이렇게 또 쪼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 품사를 쪼개는 방법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 쪼갤 수 있고요. 그냥 띄어쓰기를 보면 세 개로 만들 수 있죠.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이 보면 조사들 가, 에, 뭐 예를 들면 꾸민말레 있는 이 보조용언에 들어가 있는 신다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자, 뭐가 의미가 있죠? 이 아빠, 방, 들어간다 이런 명사, 동사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분석에서는 이 조사를 제외합니다. 물론 조사를 포함할 때는 이 의존 구문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꾸민말을 주고받느냐 할 때는 쓰지만 네, 일반적으로 가장 이 쉬운 분석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자동평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쪼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NLTK나 스페이시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자, 이 라이브러리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라이브러리들 설치하고 싶다면 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마 저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보려면요, grep NLTK 해볼까요? 네, NLTK 3.5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스페이시는요? 네, 3.0.1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 KONLPY, 뭐 CONLPY라고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한국어 품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영어는 사실은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대부분 쪼개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이 조사들, 그 다음에 이 수식어들 이런 것들처럼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분석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NLTK 라이브러리, 물론 영어를 위한 라이브러리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먼저 토커나이징, 토큰으로 쪼개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NLTK는 일단 기본적으로 쓰면요, 이거는 그 띄어쓰기 단위를 기준으로 토커나이징 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긴 문장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띄어쓰기 3개는 네, 텍스트 안에서 줄바꿈을 하더라도 길게 쓸 수 있게 만들 때 씁니다. 자, NLTK 라이브러리 중에 토커나이즈라는 네, 모듈이 있고요. 그 안에서 word 언더바 토커나이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어진 단어가 이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이 단어 단위, 여기서는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걸로 쪼갤 때 씁니다. 혹은 문장 단위로 쪼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sent tokenize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센턴스를 가지고 이 워드 토커나이징 한 결과가 쭉 나올 거거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 문장 부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빼내죠, 그렇죠? 네, 여기 주어진 문장은 사실은 네,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쪼갭니다. 자, 그럼 그 아래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sent tokenize가 있죠. 이것을 실행을 하면요, 문장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네, 이 보면 중간중간에 이 역/n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가신다면요,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게는 이렇게 없애도 됩니다. 이거는 엔터 쳤다는 뜻이거든요. 네, 엔터를 네,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 네. 자,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이 백슬래시 n이 없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보면 몇 개로 나오죠? 하나, 둘, 세 개로 나오죠. 문장이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네, 둘, 세 개죠. 그쵸? 참고로 이 문장은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내용을 카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어 단위 혹은 문장 단위로 쪼개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건 영어고요. 영어는 훨씬 쉬워요. 근데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KONL 파일은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요, 코엔엘 파일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 코드, 요거는 이 KONL 파일 보면요, 몇 가지 이 품사 분석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미캡, OKT 이렇게 있습니다. 미캡은 일본어 기반인데요. 생각보다 성능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미캡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약간 까다로워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어요. 지금은 맥을 쓰시는 분을 위한 코드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미캡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기서 살펴보고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OS에 맞게, 윈도우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으니까 네, 윈도우에서 비트수 확인해서 설치하세요 하면서 J파이프랑 그 다음에 코엔엘 파일을 순서대로 설치를 하고요. 네. 그 참고로 미캡, 아까 말씀드린 미캡은 네, 윈도우에서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맥이나 네, 리눅스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꼬꼬마라고 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코엔엘 파이의 태그 모듈에 꼬꼬마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올 겁니다. 이 꼬꼬마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비슷한 문장이네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이 꼬꼬마에 보면 wolf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시면 네,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꼬꼬마 클래스죠. 네, 꼬꼬마 클래스 가지고 있는 함수, 일단은 wolfs는 네, 이거를 빼내는 역할을 하고, nones는요, 이 말 그대로 이 명사만 빼내는 거. 이거는 포스 태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뭔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장을 찾아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KONL 파일 자체가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요. 자바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시다가 이 설치하기 있죠. 이 설치하기 순서대로 꼭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네, 형태소로 쪼개는 과정, 그 다음에 품사 빼내는 과정, 그 다음 명사만 빼내는 과정, 그 다음에 문장 아까 센턴스가 센턴스 디텍션이라고 봤죠? 그래서 몇 개로 빼내는지를 잘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이 형태소 분석기 생각보다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쪼갠 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점까지 일곱 개죠. 그 다음에 NNG라고 하는데 이게 명사입니다. JKS가 조사고요. 네, 들어가 VV 이게 네, 동사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여기 밑에 설명도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 명사만 추출한 걸 볼까요? 아버지 방 두 개가 나와야 되죠. 밖에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날씨는 어때요? 내일은 덥다던데. 네, 문장 분리하면서 띄어쓰기까지 했죠. 그쵸? 네,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네요. 네, 아직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고성능의 이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KONL 파일을 네, 쓰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띄어쓰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띄어쓸 거냐, 그다음 어떻게 품사를 태깅을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고도화된 작업들은 대부분 네, 별도의 저것만 하는 네,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에 제일 잘 작동하는지를 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코모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모란 클래스가 있죠. 네, 코모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네, 종류의 네, 클래스를 선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텍스트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 명사만 추출하려는데 두 개가 나오죠. 참고로 네, 여기에서는 네, 문장 단위로 잘라주는 게 없습니다. 형태소, 네,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네, 구문도 네,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위터입니다.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드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를 하나로 잡죠. 네, 여기도 보면 들어갑니다를 동사로 잡습니다. 이거 가장 단순한 구조죠. 앞에 것보다 훨씬 덜 쪼갭니다. 그리고 명사는 두 개만 나오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라고 크크크크 이렇게 하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규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밑에 붙어 있는 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크크크 길게 돼 있는 거를 크크 두 개로만 바꿉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된 거 이건 이전의 거죠. 그렇죠. 이걸 쪼개면 오늘 날씨 좋아요 날씨 이런 식으로 이 어구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어, 이 코모란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다른 클래스보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장점은 바로 사용자 사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용자 사전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필요하시면 제가 첨부하는 요 유저 딕점 tsv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같이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NLP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식을 못하니까 NLP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저 딕.tsv 파일에 보면은 NLP라는 거를 이 하나의 명사로 인식해라라고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뭐 예를 들면 수학과 관련된 분석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수학에서 인테그럴, 뭐 급수 이런 것들 다 뭐 물론 급수는 잘 되긴 하겠지만 인테그럴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건 한 단어야. 이건 쪼개지 말고 이 단어 그대로 인식해라고 정의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모라는 인식할 때 유저딕 이걸 하면 여기에서 이 사용자 사전을 추가한 것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요. NLP라는 걸 하나로 인식한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미캡은 안 해봤,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 미캡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보면요. 일단 장단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꼬꼬마는 뭐, 훨씬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 반면에 사실은 느려요. 그리고 OKT는요, 빠른 대신에, 사실은, 뭐라고 하죠? 네, 이게 사용자 사전 기능들을 또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코모라는요, 아까 보면은 좀 러프하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품질은 이 분석하는 수준 자체는 꼬꼬는 떨어져요. 그 대신에 사용자 사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쓰게 도와줍니다. 그럼 OKT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 사전 못 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파일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분석을 하거나 뭐 내가 자유롭게 추가하려면 코모란을 쓰는 게 괜찮습니다. 자, 이거 성능에 대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자, 한나는 꼬꼬마 이 5개를 비교한 겁니다. 자, 이 X축, 세로축은, Y축은 시간, 그 다음에 X축은 이 글자 숫자인데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시간이 늘겠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애가 누구죠? 그 다음에 완만하게 늘어나는 애, 그 다음 가장 빠른 애. 참 잘 비교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만자 이상 넘어갔을 때 누가 급격히 늘어나죠? 네, 미케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다음이 코모란.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네, 적정한 걸 선택하려면 이 아래에 있는 두 개,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시간을 적게 드는 거를 고려를 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이 품사 태그가 궁금하시죠?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이 꼬꼬마에 대한 소개고요. 이 아까 이 품사 표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게 궁금하면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을 품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품사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이고요.
네, 형태소 분석기에서 품사 태그표를 보시면 네, 이게 보면 좀 이 세종은 네, 공기 국어원이고요. 보면은 이 옆으로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꼬꼬마나 다른 것들 뭐 이외들을요. 그래서 어떤 태그가 있는지를 잘 보고 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쪼갰는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보기가 불편하시면 네, 여기 직접 들어가서 네,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트라고 불리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겁니다. 버트는 네, 구글에서 만든 네, 새로운 이 트랜스포머고요. 트랜스포머는 뭐냐?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구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울 텐데. 자, 인코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한글에 우리가 말하는 한글이 있으면, 이를 안녕하세요가 있으면, 그 안녕하세요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인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를 10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숫자 10은 얘한테는 뭐가 되죠? 안녕하세요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시 10을 안녕하세요라고 바꿔주는 거를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여러 개의 인코더와 여러 개의 디코더로 이루어진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코더, 한글 인코더가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를 숫자 10으로 바꿉니다. 한글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 10을 다시 안녕하세요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 인코더가 있다면 숫자 10을 헬로우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한글 인코더랑 영어 디코더가 있으면 한글을 영어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여러 가지 종류의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다면 자유롭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계 번역을 할 때 바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버트라고 부르는 이 구조에서는요, 이 인코딩 하는데 추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맨 앞에 이 CLS가 있죠. 이게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문장 끝났어요 했을 때 SEP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또 하고 싶으면 SEP를 넣고 또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E1에서 EN까지는 실제 문장이에요. TOK, TOKN이 있죠. 이건 뭐냐면 각각의 단어를 다 토커나이징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E1 프라임부터 EM 프라임까지는요. 그 다음 문장이 등장한 거예요. 다시 이번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걸 다시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겠죠. 그게 디코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가 좋은 점은 뭐냐면 트랜스포머를 쓰면 이미 누군가가 학습된 그 그러니까 이미 훈련을 잘 시켜놓은 모델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트랜스포머스를 꼭 설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임포트 5를 한 다음에 이 버트 토커나이저라는 게 이 트랜스포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징을 하는데 버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버트에는 이 여러 가지 네, 이 훈련된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깅 페이스라는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수많은 훈련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 모델이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고요. 버트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기본적으로 버트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싶으면 멀티링규어를 지원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링규얼 케이스드가 있죠. 케이스드는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언케이스드를 고르면요. 네. 여기 보면 언케이스드는 네,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 언케이스드로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나오죠. 그렇죠? Hello, I'm 마스크 모델. 마스크는 뭐냐면요. 일부러 글자를 가려 놓는 거예요. 여기 한번 시점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컴퓨터한테 마스크 부분을 물음표하고 네가 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hello I'm a good model 이렇게 했을 때 굿이 뭔지를 알아맞힐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스킹을 해가지고 얘가 정답을 찾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버튼은 마스크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next sentence prediction.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갈 다음 문장을 알아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생성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글자, 예를 들면 앞에 몇 글자만 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단어가 나올지,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그 다음에 쭉 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어 생성에서 아까 번역도 사실 일종의 생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결과 보시면요. 아마 톱 모델이 제일 가능성이 높죠. 이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션, 그 다음 good, 제가 얘기했던 good도 있죠. 그 다음 new, 그 다음 great. 이런 순서로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위키피디아를 기본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멀티링규얼 언케이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말하는 멀티링규얼 언케이스트 이렇게 쓰면요. 이건 허깅페이스에 이 모델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있으면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디아이알은 네, 버트 언더바 CKPT인데요. 이것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네, 궁금하시면은 네, 깃허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 하나는 언케이스드가 아니라 케이스드죠. 네. 자, 일단은 실행을 하고요.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전 훈련된 이 모델을 가지고 나는 토커나이징 할 거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from pre-trained 모델을 가져올 거라는 함수고요. 거기서 pre-trained 모델의 이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는 일단 저장 어디다 할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문자 할 거냐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가져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를 토커나이저를 가지고 인코딩 한다 그랬죠. 제가 인코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코딩 된 애를 이번엔 역으로 다시 디코딩 할 겁니다. 그럼 원래 문장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원래 문장 나온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인코드와 이 토큰 프린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왜 다르냐? 일단 띄어쓰기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만 나와야 되죠. 그런데 훨씬 많죠. 자, 101은 이제 뭐냐? 바로 이 CLS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뭐를 시작한다고 했었죠? 브라켓하고 CLS로 시작한다고 했죠. 요게 이 버트 토커나이저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끝은요, 요 문장 끝 이렇게 해서 SEP를 써요. 그럼 요 101이 CLS고요. 끝날 때 요게 뭐 SEP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만나서가 하나죠. 근데 만나서 이렇게 돼 있죠. 요 샵샵은요, 이 앞에 거랑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반갑습니다 할 때도 다 앞에 샵샵을 붙이죠. 그렇죠? 이게 다 앞에 거에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만나서는 한 글자씩 보고 그다음에 니다는 하나로 붙였죠. 네. 그다음에 점 따로 뺐고요. 좋은 아침 요것도 한 덩어리인데 샵샵은 앞에 거에 붙어.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입니다도 하나로 붙였죠. 그래서 이 토커나이징이 어떤 것들을 이용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띄워진 거고요. 참고로 또 사전 훈련된 또 다른 모형이 있어서요. 자, 요거 아마 궁금하시면 요것도 한번 아마 없을 테니까 요거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오토 토커나이저를 네, 클래스 그 다음에 오토 모델 위드 LM 헤드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토커나이저가 아까 버트 토커나이저 말고 다른 애들도 불러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쓰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M 헤드는요, 그 어텐션 모델과 관련된 건데, 네, 뭐 너무 복잡하니까 네,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케이시 버트라고 하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게이시 버튼은요, 토커나이저도 있고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각각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실행해 보시면 될 텐데 아마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이 엄청 큰 애들입니다. 실행을 하면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설치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워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귀담아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 R2라는 클래스, 요거는 보통 이 특정 조건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소이 NLP가 뭐냐면 이게 그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개인이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는 이걸 가져와 쓰는 거고요. 그 중에서 repeat normalize라는 함수 이제 같이 쓸 거고요. 그다음에 RE 컴파일에서 F 이렇게 쫙 돼 있죠. 이게 지금 그 영문 아닌 것들 날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드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정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왔죠. 네. 자, 이 클린이라는 건요, 이 위에서 받은 이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가지고 쪼개는 과정들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쪼개는 과정들을 할 겁니다. 특히 어, 여기서 이 디테일한 것들을 다 과정을 이해하면 좋을 텐데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네, 이 아스키 코드들을 중에서 특수 문자라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날려버리게 하려고 지금 요 R2 컴파일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URL 패턴은 요 URL 패턴이 아닌지를 이제 보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이거는 클린이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특별히 그 다른 게 없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쳐볼까요? 이 원래는 이 코드 자체는요, 이 이모티콘 날려버리기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텍스트들은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서 크롤링 하는 경우들에 이제 텍스트 사이에 이모티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자, 토커나이저를 가지고 인코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코딩 된 거를 다시 지금 디코드 하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보면은 네, CLS는 제가 시작이라고 했죠? SEP로 끝냈고요. 202 다음에 2년을 따로 쪼갰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N은까지 붙이고 네, 다 띄워지고 기대한다는 붙죠. 네, 이렇게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트가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쪼개져,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인베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베딩은요, 숫자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네, 숫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머신러닝, 또 하나는 딥러닝입니다. 자, 머신러닝은요, 전처리, 자, 어떤 언어인지 맞춰서 다 처리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가 나오게끔 해요. 근데 이 딥러닝은요, 알아서 네가 좀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버트가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쵸?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굳이 전처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인코딩 요 하는 것 중에서요.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0 아니면 1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도시가 있어요. 자, 여기 서울, 로마, 도쿄, 베이징 4개가 있습니다. 자, 서울은 네, 서울이니까 1. 로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0. 도쿄 0, 베이징 0이. 그러니까 4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4개의 도시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면 돼요? 1, 0, 0, 0. 로마는요. 서울은 아니니까 0. 로마는 맞으니까 1. 도쿄는 0. 베이징 0. 그럼 로마는요. 0, 1, 0, 0.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쿄 0010, 베이징 000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비가 좋아.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문장을요. 토크나이징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NLTK로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나는 학교가 좋아라는 건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은 총 몇 개죠? 나는 나비가 아니면 학교가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있어. 나비가도 있어. 학교가는 없어. 좋아 있어. 두 번째 문장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도요. 얘는 1101일.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니까요. 이게 원하드 인코딩의 단점입니다. 원하드 인코딩의 장점은 뭐냐면 코딩이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 이게 여러 개 들어갔는지 한 개 들어간지 구분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들어간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줄이 얼마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다 분석해서 토크나이징 했다고 칩시다. 책 한 권에 들어간 단어가 몇 개쯤 될까요? 토큰을 만든 종류가. 뭐 예를 들면 몇 백만 개 되겠죠. 그러면 저런 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몇 백만 개짜리의 차원의 벡터가 생기는데 그러면 연산이 느려져요. 근데 대부분은 다 0이죠. 이런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연산이 느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이 코모란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명사만 가지고 와서요. 사전을 만들 건데요. 이 사전에는요. 이 보시면 이 특정 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원하드 인코딩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그냥 결과를 실행하라고 한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날씨 구름 3개죠. 그렇죠? 오늘은 0번, 날씨는 1번, 구름이 2번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표현돼요? 100. 날씨는요? 010. 구름은요? 001.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하드 인코딩한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은 오늘만 해도 0이 많죠. 단어가 만약 다 되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0, 0, 0, 0 이렇게 계속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밀지 표현이라는 걸 써요. 밀지 표현은 뭐냐면 이 보시면은 0이 많나요? 1이 많나요? 1보다 0이 많죠. 자, 그러니까 값이 있는 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희소 표현, 그러니까 sparse representation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래서 스파스 벡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파스 매트리스들이 뭐냐면 덩치가 큰 거예요. 근데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얼마나 덩치가 크냐 작으냐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시키는 거랑 100 더하기 100 시키는 거는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100 더하기 100을 하려면요. 1하고 1 합치고 0하고 0 합치고 0하고 0 합치고 이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덩치가 커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덩치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덩치를 줄이는 과정을 대표적인 게 바로 워드 임베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줄어들면 값이 이제는 빈 값이 아니라 채워진 값들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채워져 있다, 좀 빽빽하다, 그래서 dense repres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그러니까 BOW는요 단어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ack of words라고 하는 거고요. 이 back of words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되게 쉽게 많이 써요. 하나는 continuous back of words, 그러니까 CBOW라고 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skipgram입니다. CBOW는요 가운데 빈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뭐가 들어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일부러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간에 say를 가려요. 이걸 마스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는 거죠. 스킵그램은 뭐냐? 비슷하긴 한데요. 이 시보랑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스킵그램은 단어 하나를 주면 그 옆에가 뭐가 나올지를 쭉 맞추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시보는 다 아는데 중간에 하나 혹은 끝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맞추는 거예요. 스킵그램은요. 어떤 걸 단어를 하나 내가 던져줄게. 그럼 그 다음 뭐가 올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킵그램은 두 칸이네요. 그게 아니고요. 스킵그램은 여러 칸일 수 있어요. 이게 뒤에 거 and I say hello를 다 물음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say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점점 떨어질 때마다 무슨 단어가 오는지를 예측하는 방식. 이게 이제 스킵그램입니다. 마스킹하는 방식들을 잘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워드 임베딩에 많이 쓰는 이 라이브러리가 젠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만약 이것도 없으면 설치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영화 리뷰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되게 많이 연습 삼아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그 데이터 네이버 레이팅스라고 하는 요 파일을요 데이터 폴더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다운받아서 실행하실 때 만약 필요하시면 그 경로에 맞게 써야 됩니다. 네. 보시면 요거는 네이버 리뷰를 읽어오는 코드고요. 이제 얼마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읽기 시작하면은 요 파일을 읽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명사를 추출하는 과정들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자, 일단은 말뭉치 데이터, 요 네이버 레이팅스에 읽는 데는 1.8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 코모란에서 이 리뷰 데이터에서 아마 이 문장 단위로 쭉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nouns, 그러니까 명사만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 명사 추출이 다 끝나면 시간 출력하고 끝내도록 했습니다. 몇 개냐? 20만 개네요. 그쵸?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오픈 함수 이용해서요. read 하는 거죠. 읽어올 때, 줄별로 읽어와서 다 탭으로 구분, 읽어오고 그것들을 다시 탭으로 구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헤더는 가져오지 않도록, 다 가져오지 않고 1번부터 가져오겠죠. 그쵸? 잠시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성능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건데요. 제가 실행하는 이 환경에서는요, 한 100초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그러면 잠깐 분석하는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투백이라는 걸 겁니다. 이 워드 투백은 어떤 거냐면요. 이 워드 임베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워드를 벡터로 바꿔줄게 하는 거예요. 워드 투 벡터. 이 어떤 문서를 바꿀 건지를 여기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사이즈가 아니라 벡터 사이즈를 이 사이즈 대신에 이게 실행이 만약 안 되는 분들은요. 이렇게 벡터 사이즈라고 고치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단어가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맥락은 단어를 몇 개까지 맥락을 볼 건지, 그러니까 이 윈도우라고 하는 건 앞뒤 몇 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키 단어 A가 있으면 A부터 하나, 둘, 셋, 총 4개를 묶어서 볼 거냐, 이제 그 의미입니다. 완료되면 시간 출력할 거고요. 그다음 요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행하고 있는 폴더에 nvmc.model이라고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장 다 하면 이 말뭉치 개수가 몇 개인지 출력할 겁니다. 네, 한번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아, 네.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사이즈라고 되는 것들 코드가 있는데요. 근데 최신 모델은 벡터 사이즈라고 입력하면 된다. 지금 보면은 코퍼스 카운트가 20만 개였죠, 아까 처음에. 그 다음에 토탈 워드는, 네. 이게 무슨 차이냐? 단어 종류는 20만 개인데 여기서 단어 쓴 거는 총 100만 개가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벡터를 가지고 쓰는 방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단어들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두 개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다음에 삼촌, 고모, 왕, 여왕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들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는 여자야. 그럼 엉클은 뭐가 될까? 상대방 단어를 여기다 물음표 치면 이걸 가장 가까운 그 관계에 해당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과 퀸, 킹즈와 퀸즈 사이도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단어 유사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단어 유사도는, 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다음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실행을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요 워드백 nvmc.model이라는 파일을 저장했던 기억하시죠? 그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이 모델에 있는 단어는 몇 개였나? 동일한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쵸?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워드 벡터에 이 키가 사랑이라고 된 거 가져와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출력했더니, 네, 요렇게 아주 긴 게 출력이 됩니다. 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벡터 사이즈를 200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개가 나와야 돼요. 200 차원의 벡터다. 200개의 서로 다른 숫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similarity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일요일과 이 월요일의 관계, 그 다음에 안성기와 배우의 관계, 대기업과 삼성의 관계, 일요일과 삼성, 히어로와 삼성, 요 관계들을 쭉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 값이 뭘로 나오냐면요, 요거에 대한 유사도를 출력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슷한 most similar한 단어를 최대한 5개, 톱 n은 5개라는 얘기예요. 안성기랑 제일 비슷한 거, 시리즈랑 제일 비슷한 거 출력해 주겠죠. 사랑은 길게 됐고요. 그 다음 뭐였죠? 일요일, 월요일 관계는요, 0.9. 굉장히 가깝죠. 안성기와 배우는 0.7. 참고로 요 관계는 0부터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이 제일 가까운 거고요. 0이 제일 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부정형의 관계일 때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한 거 보면요, 안성기 시리즈였죠. 안성기랑 제일 가까운요. 의외네요. 정여원, 아마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 잘 모르겠네요. 공효진, 정재영, 한석규, 지진이 이런 사람들로 나오죠. 그쵸? 안성기와 제일 가까운 게 여러 가지 배우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리즈라고 쳤더니 이거 네이버 영화 리뷰니까 영화 관련된 게 나오는 거죠. 엑스맨 시리즈, 반지의 제왕, 포터, 해리포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스타워즈. 여기가 당연히 해리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해리포터를 보통 띄었으니까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TSN이라고 하는 거를 연습삼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TSN이 뭐냐면 차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단어들이 각각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2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200개의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200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200차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2차원하고 3차원으로 줄여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이 TSN입니다. 차원 축소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한글 깨지기 때문에 넣은 건데요. 만약에 여기 애플 고딩 말고 여러분 만약에 실행이 잘 안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폰트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이건 한글 깨짐 방지하기 위해 쓴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TSNE가 있는데 뭐 다른 거 참고하기 어려우시면 요 N 컴포넌트 2가 들어간 거는 2차원이다.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은 PCA 방법을 썼다. 그 다음에 2500번 반복해서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주어진 벡터 일요일, 월요일, 안성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2차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fit transform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뉴밸류에서 2차원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2차원상의 스캐터 플롯으로 출력하는 함수예요. 자, 볼까요? 자, 듬성듬성 있죠, 그쵸? 네. 그러면 배우에 가까운 건 제일 가까운 건 누구죠? 네,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면 거리상 보더라도 표시가 나죠. 안성기, 문소리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나타나네요. 그다음 스타워즈는요. 삼성 일요일 배우 요게 좀 더 가깝죠. 이런 방식으로 뭐랑 어떤 게 좀 더 가깝고 멀고 이런 것들을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운트 벡터라이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학교가 좋다 이런 거 다 1 아니면 0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횟수를 카운트해요. 아까 거랑 그 원핫 인코딩과의 차이점은 횟수를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나는 학교가 좋다는 거를요. 보시면은 이 여러 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것들로 다 확인을 해서 카운트를 한 겁니다. 여기 4가 학교가가 4번 들어간 거예요. 보면 0이 나는, 그다음 너를 부른다, 좋다, 학교가 맨 마지막이죠. 그렇죠? 학교가 4번 들어가 있어요.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도 이렇게 횟수를 카운트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또 뭐죠? 순서는 잘 몰라요. 지금 보시면은 나는 학교가 좋다를 쓰건 학교가 나는 좋다라고 쓰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TF-IDF 벡터라이저. TF-ID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TF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이 각각 자기 숙제를 냈어요. 그러면 A 학생의 숙제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어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말을 많이 썼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말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특정 주제를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걸 몇 번 나왔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걸 term frequency라고 부르고요. document frequency는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은 인공지능이나 말을 많이 썼고요. 나머지 5명은 인공지능의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5명 거는 비슷하고 5명 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DF, IDF는요. DF 값의 역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서로 연산한 거, DF 값에다가 로그 씌운 값에다가 DF 역수한 것에 이 빈도를 곱한 거, 이 총단 곱한 거를 이 TF-IDF라고 합니다. 이 TF-IDF의 쉽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과연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반복돼 나오는 단어냐, 그러니까 어떤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하게 쓰는 거예요. 이 TF-IDF는 이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하는 텍스트용 이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텍스트를 정의를 안 했군요. 이걸 실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실행을 하고요. 자, 이제 앞에서 봤던 요거를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총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학교가가 지금 맨 마지막 건데 특정 문서에서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나는은 여기에만 썼네요. 그쵸? 여기는요? 네. 여기도 나는 쓰긴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많이 분포되나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TF-IDF나 이런 방식들은요. 그러니까 문서를 구성하는 어떤 단어의 빈도수를 보고 그 구성하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전처리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 텍스트를 네, 분석하는 요 과정들인데요. 이것도 그냥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퀀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네, 보는 거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사실 전처리는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오늘은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과정은 뭐냐면요. 크롤링된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크롤링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전처리 작업인데 그게 네, 토커나이징, 그 다음에 인베딩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불용어. 그러니까 아까 뭐 명사만 뽑는 거 있죠? 그럼 나머지 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리는 작업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인베딩, 숫자로 바꾸는 작업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 토픽 분석을 보면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토픽은 뭐냐면요.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은 Seeking Life의 Necessities라고 하는 요런 글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글은 각각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러 개의 주제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들을 토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픽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럼 이 단어들의 묶음을 가지고 유추해서 이 글은 몇 개의 주제로 돼 있네 혹은 어떤 주제가 좀 주로 돼 있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것. 그래서 그렇게 토픽을 찾아내는 방식을 토픽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토픽 모델링 예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미래 교육과 관련된 단어들을 선정해 놓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드렸고요. 자, 요 코드는요, 이 스펠 체커라고 하는 네이버 이제 맞춤법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타임 제가 실행한 거 보면 5분 걸리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꼬꼬마가 아까 시간 오래 걸렸던 거 확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린 거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간 오래 걸린 거 확인하게 해드렸죠. 자, 궁금하시면 그냥 순서대로 실행해 보셔도 돼요. 근데 대신 매우 오래 걸린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실행하고 나면요. 이 문장의 최대 길이라든지 평균 길이 분포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어디가 제일 많죠? 이 20개 때, 20개, 30개 사이가 가장 높죠. 그쵸?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걸 가지고 오면요. 그 다음에 이 인베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토커나이즈된 데이터를 넣고요. 100차원으로 만들고 이 윈도우는 5개, 그 다음에 최소 10개 이상 되는 것만 볼 거야.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스코어스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 CPU는 사실은 여러 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코어 숫자에 맞게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SG는요. C보호 방식이냐 스킵 그랩 방식이냐. 단어 하나 찾는 방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하나 줄 테니까 주변에 뭐가 오는지를 볼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쭉 실행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럴 줄 알고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장하고 백업하는 파일인데요. 자, 요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이 job lib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하고 났을 때 이게 어떤 뭐 엑셀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변수 자체 혹은 클래스 자체를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피클이라는 것도 있고요. 잠립도 있어요. 이 잠립.로드 로드 하면요. 그 저장된 걸 불러오는 거고요. 잠립 덤프는요. 그 특정 변수를 요런 이름으로 저장시키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와서요. 이걸 실행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실행이 되죠. 그쵸? 이미, 네, 저는 로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 보시면요. 포지티브는요, 이 현재랑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네게티브는요, 미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두 개는 현재랑 인공지능은 가까운 거죠. 미래랑 얘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요거로 보시면 돼요. 킹과 퀸은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킹스 대 킹은 퀸즈 대 퀸이야. 이렇게 되는 관계에서 요 대응되는 관계는 클로즈 된 거. 요거는 멀어지는 거. 그래서 요거를 네게티브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면 L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응되는 건 L다. 뭐 고충, 그다음에 선언, 뭐 이런 되게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물론 네, 이건 잘 정제된 네, 텍스트들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뭐 영화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럼 안성기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어차피 네이버 텍스트니까요. 배우 좀 바꿔볼까요? 배우는 안성기.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또 이걸 또 그대로 쓰실지 모르니까 제가 하나를 그대로 놓고 또 하나 쓰겠습니다. 영화 안성기 이렇게 써볼까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요 위에 거 실행한다 바로 밑에 거 실행했으니까 밑에 거 되는 결과겠죠. 그렇죠? 어떤 영화가 대응되느냐? 영화 배우와 안성기의 관계에 딱 맞는 그 영화. 안성기에 대비된 영화는요. 서프라이즈, B급 영화, 저예산 영화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이 딕셔너리에 관한 건데요. 저는 네. 이미 다 요걸 불러왔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여기 이 96번은요.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건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행하는 폴더에 보시면 요런 이름으로 lda-tokenize.pk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불러오기 위한 코드죠. 자, 108번째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냥 한번 본 겁니다. 요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요. 그 LDA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식인데요. 뭐 그건 뭐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일단 쉽게 설명하면요. LDA 토픽 모델링은요. 그 LDA 모델이라고 하는 이 LDA 방식은요. 그냥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네, 토픽을 나눠보는 방식입니다. 20개를 나눠봐. 난 20개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는데 네가 한번 잘 나눠봐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심의 모델에 보면 LDA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본 거고요. 넘버 워즈 4개라는 얘기는요. 제일 높은 거 4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토픽 몇 개가 출력이 되죠? 20개를 출력할 거예요. 자, 20개의 토픽을 출력을 하되 그 토픽에서 상위 4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0.074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4%죠.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보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실행되는 동안 그 다음 코드를 보면요. 네, 다 완료됐네요. 교육학교. 자, 이 0번은 이 토픽의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19까지 있으니까 총 20개죠.
토픽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부분 교육 미래, 미래 교육 관련된 거 교육 미래가 제일 앞에 오고요. 아닌 거는 특이한 건 요 18번, 19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도 있고요. 그렇죠? 네, 보면은 제일 큰 단어, 예를 들면 얘는 5%, 4.6%, 3.5%, 3.2%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좋아. 토픽이 나누는 건 좋은데 이거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쓰는 게 이제 최적화된 개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때 쓰는 게 이 코헤런스 모델입니다. 얼마나 토픽들이 하나의 토픽이 잘 묶여져 있느냐를 보는 점수고요. 퍼플렉시티는 말 그대로 얼마나 흩어져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이 코헤런스는 높되 퍼플렉시티는 낮은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실행해 보시면요. 요 지금 우리가 실행한 토픽 20개짜리를 보면은요. 퍼플렉시티는요. 마이너스 7.14 정도. 로그 값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고요. 잠깐 기다리면 코헤런스 스코어도 알려줄 겁니다. 자, 네. 그럼 그 다음 코드를 일단 설명을 하고 있을게요. 자, 이 다음 코드는요. 이 토픽, 그 다음 코헤런스,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밸류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각각에 대한 LDA 모델에 대한 이 클래스들을 다 리스트 형태로 담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2개부터 30개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0개 되면 멈추니까 29개까지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코헤런스 밸류를 쫙 저장을 해서요. 얼마가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코헤런스 제일 높은 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픽이 생각보다 이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했던 결과들을 그냥 보여드리면요. 이게 쭉 하고 13분가량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C 상태가 아마 저보다 더 빠르진 않을 것 같아서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네, 만약에 오래 걸린다고 치면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다시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두면 좋겠죠. 네, 얘도 아직 안 끝났죠. 자, 다시 불러올 때는 요걸 하면 됩니다. 네, 저는요. 요거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멈춰 놓고요. LDA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보네요. 깜빡하고. 네, 아무튼 그대로 쭉 실행하면 됩니다. 네, 전혀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헤런스 IDX max는요 뭐냐면은 네, 제일 그럼 빈도수가 높은 애, 그러니까 코헤런스 점수가 제일 높은 데에 대한 네, 토픽이 몇 개, 그럼 몇 개쯤 되는지, 그다음 그때의 값은 얼마인지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요 함수가 있으니까 요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를 쫙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 놨죠. 자, 보시면요. 이 코헤런스가 들쭉날쭉하지만 14일 때 최대가 되죠. 그럼 14개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4개로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파이 LDI, LDABS 이것도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워낙 오래 걸려서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고 이거 실행해 보면 이 14개의 토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단어가 뭔지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수들은요. 네, 이 각각의 토픽에서 네, 이 각각 문서에 대한 토픽 비율을 보는 거예요. 처음 5개. 0번 문서부터 5번 그러니까 네 번째 문서, 그러니까 5개 문서죠. 그렇죠? 5개 문서에서 얘는 6번. 얘는 6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1번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은 3, 6, 7, 10의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6번 지금 보면 7번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러면 2번 문서는 7번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 3번 문서도 7번이 많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서는 주로 7번 토픽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라 제가 다 실행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직접 이 코드를 한번 쭉 실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주어진 코드들을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서 네,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러분들이 해보실 점은 그 원하는 주제를 크롤링한 텍스트 데이터를 놓고 실제로 이 마지막에 있는 토픽 모델링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